직접 내 두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한 장례식을 완전히 뒤흔든 주인공이 될 줄은. 나는 하윤진, 37살, 남편과 함께 시댁의 꽃집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꿈꾸던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을 찾았다고 믿었다. 사무직 비서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민재와 결혼한 뒤 그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 한 순간부터, 그러나 시댁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나는 깨달았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어머니인 하여사는 노골적으로 나를 싫어했고 내 가난한 과거를 들먹이며 무시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바람은 점점 나 자신을 잃게 만들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는 평범한 말이 또다시 시어머니의 분노를 샀고 남편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이 집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시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화환을 배달하던 길이었다. 흐린 하늘, 스치는 빗방울, 싸늘한 공기. 화환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내 시선이 영정사진에 닿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사진 속 인물은 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 어깨까지 오는 머리, 흐릿한 미소, 부드러운 눈매까지 마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영정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놀라며 소리쳤고 운구차의 경적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가 나를 끌어냈지만 나는 버텼다.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나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은별아, 정말 살아있는 거니? 모두가 나를 신기한 듯 바라봤고 어떤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확인해야 합니다. 관을 열어보죠. 그리고 관이 열리자 나는 말을 잃었다. 관 안에는 나와 똑같은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한순간에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됐다. 나는 하윤진인가? 아니면 이제 막 세상을 떠난 은별이라는 여자인가? 그날 밤 폭풍 같은 말다툼 끝에 나는 결국 짐을 챙겨 시댁을 나왔다.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나는 처음으로 내 발로 그 집을 떠났다. 밤길을 달려 도착한 친정집 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엄마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고 나를 끌어안았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마자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의 손길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야, 윤진아. 아빠는 허리 보호대를 한 채 조심스레 걸어 나왔고 멀뚱히 서 있다가 내 눈물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친정은 여전히 좁고 오래됐지만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을 친정에 머물렀다. 엄마는 매 끼니를 챙기며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었고 아빠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가끔 나를 슬쩍 바라보곤 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나는 그 가정에서 나의 존재를 지우고 살아가려 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다. 시어머니의 언행, 남편의 침묵,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지쳤는지. 엄마,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누군가와 손잡고 아이를 키우고 저녁이 되면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삶. 근데 그 집에선 난 사람도 아니었어. 엄마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집에서 더 버틸 필요는 없어.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잘못된 선택이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되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내가 돌아갈 곳은 여전히 여기에 있었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다. 장례식장에서 본 또 다른 나. 그 미스터리는 점점 커져갔다. 마치 내 과거에 숨겨진 퍼즐 한 조각이 튀어나온 느낌이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식탁 앞에 앉은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엄마, 아빠, 혹시 난 입양된 거예요?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고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조용한 순간이 모든 대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언젠가 네가 알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드디어 내 인생을 뒤흔들 비밀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진짜 나를 찾아야 했다. 내 이름, 내 과거,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반쪽까지도. 그날 아침은 음산했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공기마저도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시아버지를 따라 전날 주문받은 조와 배달을 위해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화환을 정리하고 리본을 매만지는 일은 익숙했지만 그날의 배달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조화가 실린 차량이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하얀 꽃다발을 꽉 쥔 채 시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향냄새와 말린 연꽃 향이 바람을 타고 스며들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나에게 메인 홀까지 화환을 옮겨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려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정중앙에 놓인 영정사진 속 얼굴은 바로 나였다. 스쳐 지나가는 닮음이 아닌 눈, 입술, 코선, 심지어 왼쪽 볼의 점까지 똑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꽃다발을 떨어뜨렸다. 시아버지도 내 시선을 따라 영정사진을 보고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고 누군가가 외쳤다.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몇몇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입을 막고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울음과 웅성거림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한 남자가 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정미야, 정말 살아 돌아온 거야? 저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한 중년 여성이 나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딸아, 정말 너니? 엄마야. 나는 얼떨떨해 반응조차 할 수 없었다. 낯선 이들의 손길과 목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들은 나를 둘러쌌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말했다. 그렇다면 관을 열어보자. 누가 들어있는지 보면 알겠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유족의 허락하에 관이 열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나도 무의식 중에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관이 열리자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안에 누워있는 이는 나였다. 아니,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다. 하얀 피부, 섬세한 얼굴, 왼쪽 볼의 점까지. 단 하나 다른 점은 그녀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고 조금 전 나를 안았던 여성이 흐느끼며 소리쳤다. 정미가 아니라면 넌 누구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과 출신, 양부모님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넌 내 딸이야. 내가 고아원에서 데려왔고 귀 뒤에 있는 흉터와 점까지 같아. 시아버지는 나를 끌어내며 조용히 말했다. 은정아, 이 일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구나. 혹시 네가 모르는 진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너는 우리가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야. 너희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럼 쌍둥이가 있었던 건가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너를 입양하러 갔을 때 이미 한 아이는 일주일 전에 입양되었단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네가 본 정미였을지도 몰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관 속의 소녀는 내 피를 나눈 자매였다. 만나보지도 못한 가족, 잃어버린 반쪽. 며칠 후 나는 정미의 가족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정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우리는 진짜 피부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언니, 너무 늦게 와버렸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찢긴 운명의 조각을 하나씩 이어붙이며 진짜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장례식에서의 충격 이후 나는 그 여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나를 껴안고 딸이라고 부르며 오열하던 그 모습. 이성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애절한 눈동자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그녀와 그 가족은 내가 그들의 친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단지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점 하나, 목소리, 눈빛까지도 모두 닮아 있었기에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란 속에서 살 수 없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후 나는 마침내 나를 37년 동안 키워온 부모님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회피하는 눈빛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갔지만 나는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부디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저 부모님의 친딸이 맞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오열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며 말문을 열었다. 넌 입양된 아이란다.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아원에서 널 데려왔지. 우리는 널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웠단다.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해왔지만 수십 년 동안 진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은 너무도 쓰라렸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저와 똑같이 생긴 그 아이는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고아원에서 2명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일주일 전에 한 아이는 이미 입양되었고 남은 아이가 너였단다. 직원이 말했어. 2 아이는 자매일 수도 있고 쌍둥이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확인할 여유도 없었고 아이 하나만이라도 사랑하고 키우자는 마음뿐이었단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장례식장에 있던 그 소녀. 사진 속 그녀는 나의 쌍둥이 자매였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갈라졌고 언니는 내가 존재조차 모르는 채 세상을 떠났다. 나는 언니의 목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의 절반은 사라졌고 나는 이제 2개의 세계 사이에서 방황했다. 나를 길러준 세계와 나의 피가 흐르는 세계 사이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나직이 말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는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 네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단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망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는 여전히 제 부모님이에요. 하지만 전 언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 반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음 날 나는 장례식장에서 나를 알아본 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문을 열었고 내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다시 돌아왔구나.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입양된 사실, 쌍둥이 자매의 존재조차 몰랐던 지난 삶. 그녀는 오열하며 말했다. 그날 너희 둘을 낳았지만 나는 너무 가난했고 한 아이밖에 키울 수 없었단다.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어린 너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좋은 가정에서라도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단다. 37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갈라졌던 2 아이가 다시 만난 것이다. 그것도 한 명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고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기라도 하듯 우리는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렸다. 나는 2명의 어머니를 가지게 되었다. 한 사람은 나를 키워준 사랑의 상징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존재였다. 나는 말없는 사랑과 슬픈 희생으로 태어난 결과였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며칠 동안 혼이 빠진 사람처럼 살아갔다. 한쪽은 나를 진심으로 키워준 양가족, 다른 한쪽은 나의 혈육인 친가족. 2 가족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어느 한쪽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다른 쪽을 배신하는 듯한 고통이었다. 양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 식사에서 어머니는 밥상 위 반찬을 내 그릇에 하나하나 올려주시며 마치 내일이면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반면 친어머니는 매일같이 안부 문자를 보내셨다. 함께 살자고 조르진 않았지만
늘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여기 있어. 기다릴게.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끌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두 가족 모두 상처받고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그 누구의 상처도 치유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결심했다. 두 가족을 한자리에 초대하기로. 만남은 조용한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이야기 나누기엔 충분히 고요한 공간이었고 너무 사적인 느낌도 들지 않아 좋았다. 양어머니가 먼저 도착했다. 연한 색의 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친어머니는 조금 늦게 도착했다. 작은 가방을 꼭 쥔 채 전쟁터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았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양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우리 아이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지낸다는 걸 알아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제발 그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친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다. 저는 뺏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얼굴을 볼 수 있어도 좋아요.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들, 전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두 분의 딸이에요. 한 분의 사랑으로 자랐고 다른 한 분의 피로 태어났어요. 제발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양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럼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단다. 네가 행복하다면 우린 이름이 필요 없단다. 친아버지도 말했다. 우린 대체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나는 두 손을 모아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날의 만남은 어떤 싸움도 비난도 없이 끝났다. 대신 조용한 고개 끄덕임만이 오갔다. 그것은 성숙한 이해와 따뜻한 용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주말마다 친부모님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평일엔 양가족과 함께 지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두 조각을 잇기 위한 선택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쌍둥이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녀는 두 세계를 잇는 실타래였다. 언니의 묘소를 찾아가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서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언니, 드디어 부모님을 만났어. 앞으로는 언니 목까지 살아갈게. 편히 쉬어. 두 가족의 만남이 끝난 후 나는 모든 것이 조금은 진정되었을 거란 희망을 안고 시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을 내게 던졌다. 돌아왔네? 그래도 다시 집은 찾아오는구나. 아님, 어머니들 좀 더 만나고 올까 했나? 그 말투는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무관심했다.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숨막히는 식사 시간 후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다. 뭐라고 했어?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삶.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진심이야? 인생에서 가장 진심입니다. 나는 모두의 놀란 표정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친어머니 나의 쌍둥이 언니의 생모이자 나의 생모가 시댁 꽃가게를 찾아왔다. 혼자 오지 않고 조수와 몇 명이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사진과 녹음 파일,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문자들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 퍼부은 수많은 모욕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 장사를 하는 집안에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행동한다니요? 가풍이라 자랑하는 게 이런 건가요? 우습네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고급 생화 유통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시댁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모든 납품처가 계약을 끊었고 단골 고객들까지 등을 돌렸다.
한때 자랑이었던 꽃가게 이름은 업계에서 지워졌다. 주변 상인들마저 협업을 거절했고 거래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를 하찮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손님 하나 없는 가게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조용히 남은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이 즐겁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내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닌 정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정의를 되찾았다. 정식으로 이혼한 후 나는 친어머니 댁으로 잠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따끈한 미역국을 끓이고 옆에 무절임을 곁들이며 꼭꼭 씹어 많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지만 말없이 나를 보살피며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려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제사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양어머니가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놀라서 멈칫했고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붕어빵 봉지를 들고 계셨다. 잘 지내니?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 품에 안겼다.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두 분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있는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지만 더 이상 경계도 긴장도 없었다. 누구도 나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바람만 있었다. 내가 행복하길. 그날 이후 두 분 어머니는 번갈아 가며 나를 보살폈다. 한 분은 요리를 잘하고 다른 분은 바느질에 능했다. 나는 마치 사랑을 듬뿍 받는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며느리로 살던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밤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뜨개질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양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 찰흙으로 꽃을 만들던 이야기. 친어머니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신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어 했는지 이야기해 주셨다.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나는 우울한 기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새 출발을 결심했다. 친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얻어 꽃집을 열었다. 이름은 부활. 크지 않아도 괜찮았다. 내가 직접 손으로 묶고 포장하는 꽃다발 하나하나에 다시 피어나는 내 마음을 담고 싶었다. 개업일. 두 분 어머니 모두 함께 와주셨다. 양어머니는 꽃을 꽂고 친어머니는 닭과를 준비했다. 두 분이 나란히 서서 함께 사진을 찍어주셨고 나는 그 사진을 계산대 한가운데에 걸었다. 그 사진은 이제 나에게 있어 회복의 상징이었다. 나는 여전히 쌍둥이 언니에 대한 꿈을 꾼다. 꿈속에서 언니는 멀리서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슬프지도 원망하지도 않은 표정으로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동생아, 나는 믿는다. 어딘가에서 언니도 평온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매일 정성스럽게 꽃을 포장하며 언니의 목까지 살아간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활이라는 꽃집 문을 열었다.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 속에서 오늘따라 꽃들이 더 활짝 피어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언니의 첫 번째 기일. 나는 하얀 백합을 담은 꽃병을 조그만 제단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다. 친어머니도 오셔서 오래된 손편지 한 장을 조심스레 내려놓으셨다. 언니가 생전에 써두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내 목까지 살아줘.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하나의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의 감정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한 사회복지 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로 창립 40주년 행사에 사용할 꽃을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행사장에 꽃다발을 안고 도착하자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여자아이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다가가자 아이는 조용히 물었다. 이모, 이모는 엄마 있어요? 뜻밖의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모에겐 두 분의 엄마가 있어. 한 분은 나를 낳아주셨고 또 한 분은 나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 다시 뛰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워졌다. 아마 이제는 나도 마음을 더 활짝 열어야겠다고 느꼈다. 나를 사랑해준 이들뿐 아니라 예전에 나처럼 사랑이 부족했던 모든 이들에게도.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고아 아이들을 위한 무료 꽃꽂이 수업을 등록했다. 친어머니는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주셨고 양어머니는 제일 먼저 와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며 미소 지으셨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처럼 살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따뜻한 가족. 누구도 서로에게 호칭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두 분은 똑같이 엄마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의미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인연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선택했다.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나는 흰 국화를 묶어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양어머니가 어깨가 젖은 채 꽃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친어머니는 방 한쪽에서 식탁보를 꿰매고 계셨다가 급히 일어나 수건을 들고 다가가셨다. 다음엔 꼭 우산 챙기세요. 6월엔 비가 예고 없이 내려요. 친어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깜빡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추 사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양어머니는 웃으셨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한때 서로를 경계하던 두 분이 이제는 같은 지붕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고마움에 목이 메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두 가족이 함께하는 작은 저녁 식사를 꽃집에서 열기로 했다. 거창한 행사도 와인도 없었다. 친어머니의 김치찌개, 양어머니의 삼계탕, 그리고 내가 만든 가래떡이 전부였다. 옆 가게 이웃 아저씨가 들렀다가 그 장면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두 분 다 사장님의 어머니세요?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영화처럼 안 살아도 돼요. 진심이면 되니까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뒤 나는 두 어머니 사이에 앉아 두 분께 각각 작은 봉투를 건넸다. 오래전부터 써두었던 편지가 들어있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제 마음속에서 두 분은 언제나 제 집이에요.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나는 믿는다. 행복이란 그리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단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비 맞은 어깨로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